해맑은 우리 아이들이 실종됐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2시 7분에서 멈춘 시계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시계는 제 손목에 있던 게 아니에요. 2006년 8월 5일 경포해변에서 사라진 제 남동생 서준이가 차고 있던 시계였죠. 그날 이후로 19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31살이고 사라졌던 남동생은 올해 22살이 되었어요. 어떻게 찾았냐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2006년 8월 5일은 토요일이었어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포상휴가를 받아서 우리 가족은 강릉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그때 12살 쌍둥이 남매인 서린이와 서준이는 3살이었죠. 경포해변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여름휴가철이라 돗자리 깔 자리를 찾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오전 11시쯤 도착해서 돗자리를 펼쳤어요. 어머니는 김밥을 싸왔고 아버지는 큰 파라솔을 꽂으셨죠. 저는 쌍둥이들과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서린이는 분홍색 수영복을 입고 있었고 서준이는 파란색 레시가드를 입고 있었어요. 두 아이 모두 왼손목에 남색 실로 만든 팔찌를 차고 있었죠. 할머니가 돌잔치 때 만들어주신 거였습니다.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돗자리 모서리가 펄럭이더니 그 위에 놓아둔 접시며 컵들이 굴러떨어졌죠. 아버지가 황급히 파라솔을 붙잡았고 어머니는 날아가는 비닐봉지를 쫓아갔어요. 저도 김밥통을 움켜쥐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바람은 5분쯤 불었을까요? 길게 느껴졌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짐을 추스르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쌍둥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래성을 쌌던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설이나 서준아,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따라 불렀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3살짜리 쌍둥이 못 봤냐고. 분홍색 수영복 입은 여자아이랑 파란 레시가드 입은 남자아이 못 봤냐고.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해변 곳곳을 뒤졌죠.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나왔고 해수욕장 방송으로 미아 안내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는 화장실 근처를, 매점 근처를 돌아다니며 찾았어요. 해가 지도록 찾았습니다. 그날 밤 모래사장 한쪽에 서준이 시계가 떨어져 있었어요. 12시 7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물에 젖어서 고장 난 거였죠.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바다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으로 처리되었죠. 2006년, 2007년, 2008년이 지나갔어요. 수사는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 시절 제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어요. 어머니는 밤마다 우셨고 아버지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면서도 길거리에서 3살쯤 된 아이들을 보면 쳐다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갔고 취업을 했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그 12시 7분은 저희 가족 안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어머니는 빈 그릇을 2개 더 차렸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걸 바라보셨죠. 2024년 저는 29살이었어요. 그해 봄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다니던 광고회사에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담당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술로 동생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실종아동 찾기 센터에서 받은 몽타주가 있었습니다. 3살이었던 쌍둥이가 20살이 되면 어떤 얼굴일지 예측한 거였죠. 컴퓨터로 만든 영상이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틱톡에, 인스타그램에,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어요.
조회수 100도 안 나왔죠. 하지만 계속 올렸습니다. 매일 밤 10시 같은 시간에 올렸어요. 해시태그를 연구했고 알고리즘을 공부했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까 조회수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17일 밤 11시 32분 제 DM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혹시 이거 저일 수도 있을까요? 보낸 사람은 루카라는 22살 청년이었습니다. 프로필을 들어가 보니 금속 공예를 하는 크리에이터더군요. 구독자가 5만 명쯤 되는 계정이었어요. 영상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음반지 만드는 영상, 펜던트 조각하는 영상, 시계줄 짜는 영상. 그러다 한 영상에서 멈췄어요. 손목 시계 뒷판을 각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확대해서 봤죠. 왼손 검지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계 뒷판에 새겨진 글자 L, S, 1207, LS, 루카의 이니셜이었을까요? 12시 7분이라는 숫자가 우연일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제 몸이 먼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디 사세요? 만날 수 있을까요? 루카는 서울 상수동에 산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만났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루카는 키가 큰 청년이었어요. 단정한 인상에 말수가 적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3살 이전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서 자랐어요? 보육원이요. 3살 때 보육원에 들어왔대요. 성은 그때 보호자분이 지어주신 거고요. 보호자요? 네. 지금은 연락 안 해요. 성인 되고 나서 독립했거든요. 루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006년 실종, 3살 기억 없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DNA 검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루카도 동의했죠.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직계 가족 관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0.00%. 하지만 완전히 남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사촌 정도의 혈연관계 가능성이 있다고요. 사촌이라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루카는 제 동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타인도 아니었죠. 그럼 누구일까? 왜 시계에 12시 7분이 새겨져 있을까? 왜 3살 이전 기억이 없을까? 루카에게 보호자 정보를 물었습니다. 이름은 김태수, 직업은 사진관 주인이었다고 했어요. 강릉에서 사진관을 운영했대요. 강릉, 경포해변이 있는 곳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명 연결되어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옛날 사진을 뒤졌습니다. 2006년 8월 5일 아침 경포해변에 가기 전 찍은 사진들이요. 숙소 근처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거든요. 아버지가 기념으로 찍자고 하셨죠. 사진 뒷면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김태수 사진관.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관 주인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찍었던 사람, 아이들 얼굴을 봤던 사람, 우리가 경포해변에 간다는 걸 알았던 사람. 그날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19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루카를 처음 발견한 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밤 올린 영상들, 그 알고리즘이 루카에게 도달했고, 루카는 자신의 영상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김태수 사진관. 그 이름을 확인한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릉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희망을 드렸다가 다시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19년 동안 쌓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릉역에 내려서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께 옛날 주소를 보여드렸죠. 기사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쪽으로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낡은 상가 건물 앞에 차가 섰어요. 여기가 맞긴 한데 사진관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기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1층 가게는 텅 비어 있었어요. 먼지 쌓인 유리창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문에는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요. 옆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이었어요. 주인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김태수 사진관 아시냐고요? 아, 거기. 한 15년 전에 문 닫았지. 주인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혹시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나세요? 글쎄, 조용한 사람이었어. 말 수 없고, 손님도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장사했는지 모르겠더라고. 더 이상 정보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정확히는 모르셨어요. 2010년쯤 갑자기 가게 정리하고 사라졌다고만 하셨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막다른 길이었어요. 슈퍼를 나와 길을 걷다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강릉경찰서 민원실에서 19년 전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싶다고 했어요. 담당 형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06년 경포해변 실종 사건이요? 기억하죠. 미제로 남은 사건입니다. 형사님은 중년의 남자분이셨어요.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분은 아니었지만 인수인계 받은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 사정을 설명했어요. 루카를 발견한 것, DNA 검사 결과, 김태수 사진관의 연결고리까지요. 형사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재수사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19년 전엔 찾지 못했던 걸 지금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형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태수라는 인물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왔어요. 루카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요. 이번엔 루카네 작업실로 갔어요. 상수동 좁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금속 냄새와 기계 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죠. 루카는 작업대 앞에 앉아 뭔가를 깎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요? 김태수라는 분 기억나는 거 더 없어요?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루카는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입을 열었어요. 기억이랄 것도 없는데 보육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엄청 울었대요. 밤마다 누나를 찾았다고. 누나요? 네. 누나 어디 갔냐고 계속 물어봤대요. 근데 저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쌍둥이였던 서린이가 떠올랐어요. 루카가 만약 제 동생이 아니라면 루카에게도 누나가 있었던 걸까요? 그 누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시계는요? 12시 7분 색인 거. 아, 그건 제가 작년에 만든 거예요. 보육원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게 고장난 시계 하나였거든요. 12시 7분에 멈춰 있는 시계요. 왜 그걸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 시계 만들면서 그 숫자를 새긴 거죠.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 시계였습니다. 서준이 시계. 해변에서 발견됐던 그 시계요. 그런데 어떻게 루카가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 시계 아직 있어요? 네, 서랍에 보관하고 있어요. 루카가 작업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내더니 안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금속 케이스가 낡아서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12시 7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뒷면을 봤어요.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습니다. 서준. 아버지가 이니셜 각인을 넣으셨던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증거였어요. 루카와 제 동생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거 경찰에 제출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요? 루카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19년 전 실종 사건, 쌍둥이 동생들, 경포해변에서 발견된 시계까지요. 루카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근데 분명한 건 당신이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음 날 강릉경찰서로 시계를 보냈습니다. 형사님께서 받아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김태수 소재 파악했습니다. 부산에 있어요. 부산. 강릉에서 꽤 먼 곳이었죠. 형사님은 김태수가 2010년 부산으로 이주했고 지금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거라고요. 2주 후였습니다. 형사님께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제게 직접 설명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형사님은 서류 몇 장을 꺼내셨어요. 김태수 조사했습니다. 처음엔 발뺌하더군요. 근데 시계 보여주니까 무너졌어요. 인정했어요? 네. 2006년 8월 5일 경포해변에서 아이들을 데려간 건 맞대요. 근데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형사님 설명을 듣는데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김태수는 중간 역할이었대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날 해변에서 바람이 불 때 어른들이 정신없을 때를 노려서 아이들을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파란 고래 모양 휘슬로 아이들을 유인했대요. 그럼 지시한 사람은요? 그게 문제입니다. 김태수는 이름을 모른대요. 전화로만 연락받았다고 하더군요. 여자 목소리였다고만 기억하고요. 여자, 브로커였을까요? 형사님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김태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묵호항으로 갔대요. 거기서 배를 탔다고 했습니다. 부산행 연안선이었죠. 승선 기록 확인했어요. 2006년 8월 5일 오후 3시 묵호발 부산행. 성인 1명, 아동 2명. 아동이 2명이요? 3명 아니고요? 네. 2명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1명은 어디로 간 걸까요? 쌍둥이였던 서린이와 서준이, 그리고 루카. 셋 중 1명은 다른 경로로 간 건가요? 형사님은 당시 승무원도 찾아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기억을 더듬어 증언해 주셨대요. 파란 고래 휘슬 소리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그걸 계속 불어서 시끄러웠다고요. 부산 도착 이후 행적은요? 그게 묘연해요. 김태수는 부산항에서 누군가에게 아이들을 넘겼다고만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루카를 보육원에 맡기라는 연락을 받았대요. 왜 루카만 보육원에요? 모르겠습니다. 김태수도 이유를 몰라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형사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19년 전 사건의 실마리를 찾긴 했지만 여전히 퍼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루카는 누구인가? 서린이와 서준이는 어디에 있는가? 그 여자 브로커는 누구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루카한테 전화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알려줬어요. 루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저는 대체 누구일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찾을 거예요. 반드시요. 그날 밤 저는 다시 SNS를 켰습니다. 루카를 찾았던 그 방법으로 다른 아이들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몽타주 영상을 더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린이와 서준이 두 아이의 예상 얼굴을 따로따로 올렸죠.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실종아동 찾습니다. 경포해변 2006년. 매일 밤 업로드했어요. 알고리즘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기를 바라면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회수는 계속 올랐지만 확실한 제보는 없었어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 봤다는 댓글들만 달렸죠.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전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DM에 메시지가 왔어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 여자였습니다. 24쯤 돼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죠. 혹시 이 사람 찾으세요? 제 친구랑 닮은 것 같아서요. 첨부된 사진을 봤습니다. 호텔 주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하얀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크루아상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왼손목에 남색 실 팔찌가 보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팔찌, 할머니가 만들어주셨던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그 사진을 받고 나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몇 번이고 확대해서 봤어요. 남색 실 팔찌, 희미하게 보이는 매듭 모양까지 할머니가 만들어주셨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분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일하세요? 답장은 오후에 왔어요. 이름은 서린, 부산 해운대에 있는 특급 호텔 제과부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서린, 제 동생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정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형사님께 바로 연락드렸습니다. 사진을 전송하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형사님도 놀라셨습니다. 부산이면 김태수가 배로 데려간 곳이잖아요. 일치하네요. 제가 직접 가봐야 할까요? 아니요. 일단 저희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형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 일을 그르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며칠을 기다렸어요. 그 며칠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형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부산 가시죠. 같이 가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형사님은 옆자리에 앉아서 파일을 넘기고 계셨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부산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해운대 쪽으로 가는 길, 바다가 보였어요. 19년 전 경포해변도 이런 바다였죠.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 큰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형사님이 프런트에 신분증을 보이시며 제과부 책임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잠시 후 중년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서린이라는 직원분 계시죠? 잠깐 만나고 싶습니다. 책임자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호텔 한쪽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흰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죠.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았어요. 눈매가, 코가, 입술 모양이 어머니와 똑같았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체구는 단단해 보였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요. 서리는 우리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형사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린이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혹시 본인이 몇 살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24이요. 2001년생이요.
출생증명서 같은 거 있으세요?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기억도 거의 없고요. 형사님이 서류를 꺼내셨어요. 2006년 실종신고서, 당시 찍은 쌍둥이 사진, 몽타주 영상 캡처본. 하나씩 서린 앞에 놓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일 수도 있어요. 서리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사진 속 3살짜리 여자아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정말 이 아이예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동의하시겠어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19년 만이었어요. 19년 만에 동생 얼굴을 보는 거였습니다. 검사는 이틀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님께서 전화 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치합니다. 99.99%. 서린 씨 맞아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냥 앉아서 울었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부모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우셨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죠. 다음 날 부모님도 부산으로 오셨습니다. 호텔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서린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서린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았어요. 아버지는 뒤에서 서 계시다가 천천히 다가오셔서 서린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날은 달랐어요. 목이 메셨는지 더 이상 말씀을 잇지 못하셨죠. 서린도 울었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평생 혼자인 줄 알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19년 동안 서린은 혼자였던 거예요. 가족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자랐던 겁니다. 며칠 후 서린은 휴가를 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 집에 머물렀어요. 어머니는 서린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매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옛날 사진첩을 꺼내서 보여주셨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어디에 있을까? 루카는 왜 우리와 사촌 관계일까? 그 여자 브로커는 누구일까? 형사님은 김태수를 다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압박을 강하게 넣으니 조금씩 말을 바꾸더래요. 처음엔 전화로만 지시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 번 만난 적이 있다고 실토했답니다. 2006년 7월쯤 강릉 어느 찻집에서 만났대요. 40대 후반 여자였다고 하더군요. 특징은요? 안경 쓰고 단정한 옷차림이었대요. 보육원 관계자처럼 보였다고 하더군요. 보육원. 루카도 보육원 출신이고 서린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연결고리가 보육원이었어요. 형사님은 2006년 전후 부산 지역 보육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입소 기록, 직원 명단, 후원자 명단까지 전부 뒤졌어요. 그러던 중 한 가지 발견이 있었습니다. 부산 중구에 있던 한 보육원이 2008년에 폐쇄됐대요. 운영상 문제로 폐쇄 조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원장이 여자였고 나이는 40대 후반이었죠. 이름이 박영숙입니다. 현재 소재는 파악 중이에요. 며칠 후 형사님께서 박영숙을 찾아냈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경남 진주에 살고 있대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진행했어요. 박영숙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보육원 운영만 했을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증거들이 쌓이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제가 중간에서 일을 연결했어요. 형사님께서 조사 내용을 들려주셨습니다. 박영숙은 브로커 역할을 했대요. 아이들을 원하는 사람들과 아이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일이었죠. 돈을 받고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박영숙 혼자 한 게 아니래요.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박영숙 위에 누군가가 더 있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김태수 위에 박영숙이 있었고 박영숙 위에 또 누군가가 있다는 거였죠. 대체 이 사건이 얼마나 깊은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형사님은 계속 조사를 진행하셨어요. 박영숙의 통화 기록, 계좌 내역, 인적 관계를 전부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2006년 7월 박영숙에게 큰 돈을 송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장미자, 제 외할머니 성함이었습니다. 아니, 외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제 어머니 이름이 장미자였어요. 이게 뭐예요? 왜 우리 어머니 이름이 여기 있어요? 형사님도 당황하셨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동명이인이 아니었습니다. 계좌번호를 추적하니 어머니 명의가 맞았어요. 2006년 7월 15일 어머니가 박영숙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아이들이 실종됐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설인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웃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환한 얼굴이었죠.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던 걸 눈치채신 거예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어요. 2006년 7월에 박영숙이라는 사람한테 5천만 원 송금하셨죠? 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시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우셨어요. 저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진정하실 때까지요. 한참 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집이 어려웠어. 아버지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고 빚이 너무 많았지. 그래서요? 박영숙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 아이들을 좋은 집에 입양시켜 줄 수 있다고 했어. 합법적으로요. 미국이나 유럽 부잣집에 보내주면 아이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도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했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신 거예요? 아이들을 팔아서요? 아니야. 나는 거절했어. 처음엔 거절했다고. 그럼 왜 돈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박영숙이 협박했어. 어차피 아이들은 데려갈 거라고 차라리 합법적인 입양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냐고 했어. 안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돈을 보낸 거예요? 보내지 않았어. 근데 박영숙이 계좌번호를 알았어. 내 명의로 송금이 됐어. 나중에 알았어. 박영숙이 조작한 거였어. 형사님께 확인했습니다. 계좌 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대요. 어머니 계좌에서 나간 건 맞는데 어머니가 직접 송금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3자가 어머니 계좌 정보를 이용해서 보낸 거였습니다. 사기예요. 박영숙이 장미자 씨를 엮어 넣으려고 조작한 겁니다. 어머니는 희생양이었습니다. 박영숙이 만든 덫에 걸린 거였죠. 어머니를 공범으로 만들어서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해변에서 바람이 불 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숙이 미리 연락했어. 오늘 조심하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경찰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도 공범이 된다고 했어. 그래서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너무 무서웠어. 아이들도 잃고 나까지 감옥 가면 어떡하나 싶었어.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19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알 것 같았어요. 죄책감에, 두려움에, 슬픔에 짓눌려 사셨던 거죠. 형사님은 박영숙을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결국 박영숙이 모든 걸 자백했어요. 브로커 조직이 있었고 여러 지역에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불법 입양시키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고요. 경찰은 조직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도 박영숙도 구속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서준이는 어디에 있을까? 설인을 찾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설이는 서울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호텔 제과부에 사직서를 냈고 당분간 쉬면서 잃어버린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었죠. 어머니는 매일 설인과 함께 시장에 갔고 아버지는 주말마다 설인을 데리고 나들이를 가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SNS에 영상을 올렸어요. 이번엔 서준이 몽타주만 집중적으로 올렸습니다. 설인을 찾은 방법 그대로였죠. 해시태그를 달고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업로드했습니다. 루카와도 계속 연락했어요. 루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왜 사촌 관계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저도 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DNA 검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형사님, 루카 혈연 관계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실 수 있어요? 이미 여러 번 확인했잖아요. 직계는 아니에요. 그럼 루카 부모는 누구일까요? 사촌이면 우리 부모님의 형제자매 중 한 분 자녀여야 하는데. 형사님도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확인해 보죠. 가족관계 전부 조회해 볼게요. 며칠 후 형사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어머니 쪽 친척을 조사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해외로 이민 간 사촌 오빠가 있었대요. 그 오빠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2003년생 아들이요. 이름은 이준호. 근데 2004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대요. 그럼 루카는 누구예요? 그게 의문입니다. 루카의 DNA가 그 아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사망한 아이였습니다. 비교할 DNA가 없었죠. 형사님은 다른 방법을 찾기로 하셨어요. 루카가 보육원에 들어올 때의 기록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낯선 계정에서 DM이 왔어요. 프로필을 보니 개인 계정이 아니었습니다. 안동지역 국악원 공식 계정이었죠. 실종자 찾기 영상 봤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 비슷한 학생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를 계속 읽었어요. 학생 이름은 김서준입니다. 올해 22살이고요. 해금을 전공하고 있어요. 작년에 유전자 검사 봉사활동이 있었는데 그때 실종아동 DB에 매칭됐다는 연락을 받았대요. 근데 본인이 거부해서 진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김서준. 서준이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나이도 맞았습니다. 해금이라는 악기는 몰랐지만 중요한 건 DNA 매칭이었죠. 즉시 형사님께 연락드렸습니다. 형사님도 놀라셨어요. 실종아동 DB에 히트가 됐다면 경찰 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사님께서 전화 주셨어요. 맞아요. 2024년 10월에 히트됐는데 본인이 검사 거부했어요. 권리니까 강제할 수는 없었죠. 왜 거부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사흘 후 저는 안동행 기차를 탔습니다. 형사님도 함께 가셨어요. 안동역에서 택시를 타고 국악원으로 갔습니다. 한옥 스타일로 지어진 2층 건물이었어요. 마당에서 가야금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서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중년의 남자분이셨어요. 우리 사정을 설명하자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서준이 얘기군요. 그 친구 지금 연습실에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갑자기 가면 놀랄 테니까요. 원장님이 연습실로 가셨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원장님이 돌아오셨어요. 뒤에 한 청년이 따라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였어요. 검은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 날카로운 이목구비.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특히 눈매가 아버지와 똑같았어요. 서준은 우리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앉아요. 이야기 좀 합시다. 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팔짱을 낀 채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작년에 DNA 검사 왜 거부했어요? 제 마음이죠. 가족을 찾고 싶지 않았어요? 서준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가족이요? 저를 버린 사람들을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서준은 자기가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19년 동안 그렇게 믿으며 살아온 거죠. 버린 게 아니에요. 빼앗긴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준이 저를 쳐다봤어요. 처음으로 제 얼굴을 제대로 본 거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저는 당신 누나예요. 진짜 누나요. 서준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형사님이 서류를 꺼내셨어요. 2006년 실종 신고서, 당시 사진들, 수사 기록. 하나씩 서준 앞에 놓으셨습니다. 서준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사진 속 3살짜리 남자아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예요? DNA 검사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해볼래요? 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을 거라고요. 매일 찾았어요. 19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서준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마당의 나무들, 흔들리는 잎사귀들. 그걸 그냥 바라보고 있었죠. 검사할게요. 서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어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99.99% 일치. 서준이 맞았어요.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드렸어요. 어머니는 전화기를 놓치셨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셨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정말이냐? 네. 서준이 맞아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서준은 국악원에서 학기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요.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서준은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마중 나오셨어요. 어머니는 서준을 보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죠. 서준아.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서준은 어머니를 보고 있었어요. 굳어있던 표정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엄마.
서준이 그렇게 말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른 남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어머니가 달려가서 서준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죠. 설인도 나왔습니다. 쌍둥이 남매가 19년 만에 마주봤어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기억이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뭔가 통하는 게 있었나 봅니다. 설인이 다가가서 서준 손을 잡았어요. 오빠, 응. 짧은 대화였지만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거실 한쪽에 서서 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닦으셨어요.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는 걸요.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준은 보육원에서 자랐대요. 경북 안동에 있는 작은 보육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국악을 배웠고 해금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죠. 해금 소리가 좋았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소리요. 제 마음 같았어요. 서준의 말에 어머니가 또 우셨습니다. 19년 동안 혼자 버텨온 아이였어요. 외로웠을 텐데, 슬펐을 텐데, 그걸 해금 소리로 풀어냈던 거죠. 이제 혼자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서준이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날 루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설인, 서준과 함께 있었으면 했어요. 세 사람이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루카가 왔습니다. 설인, 서준과 마주 앉았어요. 셋은 모두 22살에서 24 사이였습니다. 비슷한 나이였죠. 루카 씨 신원도 확인됐어요. 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루카는 긴장한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누구예요? 사촌 오빠 아들이 맞아요. 이준호. 2004년에 사망한 걸로 기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요? 브로커 조직이 만든 가짜 기록이에요. 아이를 빼돌리고 사망 처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추적을 피했던 겁니다. 루카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제 진짜 부모님은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해외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루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은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루카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사촌이면 가족이에요. 루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설인이 루카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도 루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형사님은 브로커 조직을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박영숙과 김태수는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어요. 박영숙은 징역 10년, 김태수는 징역 5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어머니가 피해자라고 판단했어요. 박영숙이 조작한 계좌 이체, 협박, 모든 게 증명됐으니까요. 어머니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괴로워하셨어요. 내가 그때 더 용감했다면,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면, 어머니, 그때는 무서우셨던 거잖아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설인이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서준도 옆에 앉아서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다 만났잖아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는 아이들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19년 만에 다시 잡은 손이었어요. 놓치지 않으려는 듯 꽉 잡고 계셨죠. 그날 밤 저는 서준이가 차고 있던 그 시계를 꺼냈습니다. 12시 7분에 멈춰 있던 시계요. 시계방에 가져가서 무브먼트를 교체했어요.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시계는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8월 3일, 우리는 다시 경포해변으로 향했습니다.
19년 만이었어요. 그날과 똑같이 토요일이었죠. 차 안에는 부모님, 설인, 서준, 그리고 저까지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루카도 초대했지만 루카는 거절했어요. 가족끼리 가세요. 저는 다음에 갈게요. 루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아쉬움보다는 배려였죠. 강릉까지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19년 전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경포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파라솔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19년 전 그날과 비슷했죠. 우리는 모래사장 한쪽에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19년 전 그 자리는 아니었어요.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죠. 아버지가 파라솔을 꽂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김밥을 꺼내셨어요. 19년 전처럼 직접 싸오신 김밥이었습니다. 설인과 서준은 돗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쌍둥이 남매가 다시 함께 있는 모습이었죠. 여기서 놀았던 건가? 서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당연했죠. 3살 때 일이었으니까요. 응. 여기서 모래성 쌓았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작은 삽으로 모래를 퍼올리던 설인, 양동이에 모래를 담던 서준. 둘이 킥킥거리며 웃던 모습까지요. 설인이 모래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에요. 나도 그래. 여기 와보니까 뭔가 편하네. 서준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기억은 없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3살 때 놀던 그 감촉을요.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벼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설인의 제과 이야기, 서준의 해금 이야기. 어머니는 계속 아이들 접시에 김밥을 더 놓아주셨어요. 많이 먹어. 더 먹어. 엄마, 충분해요. 설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웃으셨어요. 19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어요. 차가운 물이 발목을 감쌌다가 빠져나갔죠. 설인과 서준은 파도를 피하며 웃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요. 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진을 찍고 계셨어요. 핸드폰 카메라로 계속 찍으셨죠.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아빠, 같이 찍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모래사장에 둘러앉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서 가족 사진을 찍었죠.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습니다. 우리 5명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19년 만에 완전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9년 전 그날처럼요. 돗자리 끝이 펄럭였고 파라솔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설인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는 설인을 안았습니다. 꽉 안고 있었어요. 서준도 옆에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저와 아버지도 함께 안았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바람이 멎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갈매기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소리들이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어요. 주황빛, 분홍빛, 보라빛이 섞인 하늘이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누나, 서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우릴 찾아줘서요. 포기하지 않아서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연한 거야. 너희는 내 동생이잖아. 서준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남색실 팔찌였어요. 보육원에서 가지고 나왔던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원래 차고 있던 거 맞죠? 응.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야. 설인도 손목에 팔찌를 만졌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두 사람의 팔찌는 똑같았습니다. 남색실로 꼰 것, 작은 매듭들, 모양까지 동일했어요. 쌍둥이를 위해 할머니가 한 쌍으로 만들어주셨던 거였죠. 할머니는 서준이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돌아가셨어. 2015년에 너희를 그리워하시다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까지 아이들 이름을 부르셨죠.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가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할머니 산소로 갔습니다. 강릉에서 1시간 거리였어요. 조용한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설인과 서준은 처음 보는 할머니 묘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는 할머니 이름과 생몰년도가 새겨져 있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설인이요. 할머니, 서준이에요. 두 사람이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울고 계셨어요. 아버지도 눈가를 닦으셨죠. 할머니, 죄송해요. 이제야 왔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어요. 할머니, 팔찌 잘 가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 맞죠? 설인이 손목에 팔찌를 보여드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산소를 내려오는 길, 서준이 물었습니다. 그 시계는요? 제가 차고 있던 거요. 고쳤어. 제가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12시 7분에 멈춰 있던 그 시계요. 이제는 정확히 현재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무브먼트 갈아 끼웠어. 이제 다시 움직여. 서준이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시계를 귀에 갖다 댔어요. 똑딱똑딱 소리가 들렸죠. 움직이네. 응.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거야. 서준은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딱 맞았어요. 1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준의 시계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설이는 다시 제과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베이커리에서 일자리를 구했대요. 집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자주 올 수 있어요. 서준은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예술대학 국악과 대학원이요. 집에서 통학할래요. 이제 가족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어머니가 또 우셨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로커 조직 재판이 끝났다고 했어요. 박영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태수는 징역 7년이었죠. 다른 조직원들도 모두 실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요? 참고인으로 분류됐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셨어요. 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집행유예도 받지 않았어요. 검찰이 어머니를 피해자로 판단했으니까요. 박영숙의 협박과 조작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괴로워하셨어요. 재판 결과를 듣고도 표정이 밝아지지 않으셨죠. 괜찮으세요, 엄마? 설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그때 더 용감했으면 너희를 지켰어야 했는데. 엄마, 그만해요. 서준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도 피해자였잖아요. 맞아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설인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저와 아버지도 함께 안았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우리 다 함께 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번갈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천천히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루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손에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뭐예요? 선물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목걸이가 3개 들어 있었어요. 금속으로 만든 펜던트였습니다. 각각 다른 모양이었죠. 하나는 파도 모양, 하나는 음표 모양, 하나는 시계 모양이었습니다. 직접 만들었어요. 누나한테 파도, 서린한테 제과도구 이미지로 음표, 서준한테 시계요. 루카가 설명했습니다. 섬세한 작품이었어요. 루카의 손길이 느껴지는 따뜻한 선물이었죠. 고마워요, 오빠. 서린이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서준도 받았어요. 저도 받았습니다. 3사람이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네요. 루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웃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었죠. 한 달 후, 루카가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금속 공예 영상이 아니었어요. 브이로그였습니다. 루카가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소개하는 영상이었죠. 이 카메라는 제가 보육원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오랫동안 서랍에 넣어뒀는데 최근에 필름을 현상해 봤어요.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루카가 현상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대부분 흐릿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오래된 필름이라 색이 바랬죠. 그런데 마지막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아이 2명이 찍혀 있었어요. 배경이 낯익었습니다. 바다였어요. 하지만 경포해변은 아니었습니다. 댓글창이 난리였습니다. 이 아이들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혹시 또 실종 사건 관련 아닌가요? 위치가 어디예요? 저도 영상을 봤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항구였어요. 작은 어선들이 보였죠. 건물 간판도 보였습니다. 묵호항이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루카의 카메라에 찍힌 사진, 묵호항, 어린아이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사진을 전송했어요. 형사님도 놀라셨습니다. 이거 2006년 전후 사진일 수 있겠네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며칠 후 형사님께서 전화 주셨어요. 사진 속 아이들, 다른 지역 실종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요? 2005년 인천월미도 실종 사건이요. 형제가 실종됐는데 미제로 남았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빼앗긴 아이들이요. 수사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 사진이 단서가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의 12시 7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멈춰 있는 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계들도 다시 흐르게 해야 했어요. 잃어버린 이름들을 찾아줘야 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처럼요. 서린과 서준을 불렀습니다. 루카도 불렀어요. 4명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처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어. 우리가 도와줘야 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린이 손을 내밀었어요. 서준이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루카도 저도 손을 얹었죠. 같이 하자.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멈춰있는 시계들을 다시 흐르게 만들기로요. 19년 동안 배웠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걸요. 창밖으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들처럼 우리도 계속 빛날 겁니다.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면서요. 12시 7분에 멈춰 있던 우리 시간은 이제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멈춰 있는 시간들도 흐르게 만들 겁니다. 끝까지요.